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은 탁월한 업무 능력과 강한 추진력으로 국민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시는 분입니다. 제천 단양의 민생 살림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이제 올 한 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늘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의 발전과 또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네. 그동안 공약 사업 또 약속했던 여러 일들이 지속 가능한 우리 제천 단양이 될 수 있도록 네.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에 더 집중할 것이고 또 아시다시피 3월에 대통령 선거, 6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국민의 안위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좋은 후보가 그 당선될 수 있도록 네. 또 새로운 희망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당의 선거 승리에 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열심히 기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 정말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네. 언론사에서 주관한 2021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네. 받으셨고요. 그리고 범시민사회단체 연합에서 수여하는 좋은 정치인상 받으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한국유권자 총연맹이 주관하는 2021년 대한민국 의정대상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3개 받으셨었으니까 올해는 한 5개 정도 기대해도 예. 될까요? 또 제가 지식재산 우수위원으로 또 뽑혀가지고 오늘 또 아침에 수상을 했어요. 수상 그런데 하셨어요? 네네. 아니 그거 뭐 좀 쑥스럽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뭐 활동을 했지만 이렇게 좋은 이렇게 평가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 네. 일단 뭐 상은 뭐 몇 개 받냐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만큼 더 책임감이 따르다 보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네. 그런 격려와 질책으로 알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뭐 상을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의원님께서 이렇게 일을 이제 잘 하신 것에 대한 그야말로 상을 받으시는 건데 정치 하시는 동료들 중에 일은 나보다 조금 못하는데 대중적으로 좀 인지도가 더 있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있죠. 뭐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고요. 예. 또 아니면 조상을 잘 모셨던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다 타는 네. 겁니다. 자, 일 잘하는 정치인, 대중적으로 인지도 높은 정치인 둘 중에 하나만 될 수 있다면 제가 보기와 다르게 욕심이 많습니다. 네. 우선 뭐 일 잘하는 정치인이 목표가 되겠고요. 네. 요새는 투명한 사회다 보니까 예. 일 잘하는 정치인은 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인지도 높아지고 또 평가받는 의원으로 연결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SNS 등을 통해서 저의 모든 역할과 또 그런 업적들이 데이터로 남아 있겠죠. 아무튼 열심히 일하면서 네. 좋은 평가를 받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예. 올해 정말 그 노력의 일환으로 예. 국부포럼이라는 걸 또 만드셨더라고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자는 그런 의미로 이제 붙여진 포럼인데요. 제가 40대 시장군수 단체장 할 때 시장군수를 모아서 청년 목민관에 청목회라는 걸 만들어서 제가 초대회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벌써 20년 전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단체장 출신들이 많이 의회에 진출했고 현재 21대 국회에 28명이 있습니다. 제가 국회 들어와서 선배들한테 여야 간에 의원 모임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있다가 나중엔 정파 문제, 진영의 논리 때문에 다 깨졌답니다. 그 진영하고는 틀립니다. 그건. 네. 그래서 우리는 단체장 출신인데 지역을 경영해봤던 내공도 있고 또 행정과 예산을 다뤄봤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그런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상생과 협치 정치 한번 해보자. 그 뜻이 모아져가지고 지난 16일 날 박병석 의장님 모시고 예. 창립총회를 하게 됐고 제가 이제 공동대표 민주당에는 서삼석 의원이 같이 공동대표로 맡아서 또 양기대 의원하고 또 김성교 의원이 또 책임연구위원 이렇게 해서 발족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영남, 호남, 충청, 수도권 전체 포진돼 있다 보니까 의원들의 지역구가
앞으로 국가 분영 발전과 지방 분권 이런 연구를 좀 많이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시의원회로 정치를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시의원을 하기 전에 판매왕이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아, 진짜요? 무슨 판매왕일까요? 제가 자동차 세일즈맨, 카 세일즈맨으로 사회생활 시작했어요. 정말요? 그래서 당시 오래된 얘기죠. 예. 제가 84년도 입사해서 당시에 그 루망 판매왕을 이제 뽑는 그 캠페인 기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 집념과 그 프로 근성을 가지고 예. 아주 우수 판매왕이 돼가지고 당시에 동경 모터쇼 네. 거기 이제 견학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죠. 와, 판매왕이라고 하셨는데 몇 년이나 그럼 세일즈맨 생활하셨어요? 제가 판매도 뭐 한 오래 했지만은 제가 이제 그 자동차 대리점 뭐 예. 사장까지 하면은 토탈 한 20년 정도 자동차 업계에 있었죠. 당시에 이제 김우중 회장을 모시고 제천단양 그 대리점 사장을 제가 또 한 10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천시장에 취임하면서 이제 겸직 금지 조항 때문에 직원들한테 이제 주식 다 남기고 내가 이제 회사를 정리했었죠. 와. 뭐든 잘 내답하실 것 같아요, 진짜. 사라고 하면 사고 싶어요. 네. 아니 근데 지역구 관리도 굉장히 일찌감치 정리가 다 되셨었겠는데요. 그쪽 지역에서 말하자면 판매 마케팅 쪽을 통해서 신뢰를 안 그렇죠. 쌓으셨으면 정치인으로 못 가셨을 맞아요. 텐데 아유, 당연하지. 신뢰를 단단하게 쌓으셨으니까 지금 정치인으로 되신 거 그러면 아닙니까? 제가 33살에 처음 지방의원 출마했을 때 예. 저희 고객분들이 다 제 운동원이 돼주셨어요. 우와. 특히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그 고객과의 신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네. 그분들이 스스로 뭐 이렇게 운동원이 돼주셨던 거죠. 그분들이 그 젊은 친구 괜찮다 하고 이제 주변에 도와주고 했던 것이 그 당시에 많이 이제 덕을 많이 받고 그래서 제가 33세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는 그 바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차를 파시고 또 고객들의 마음을 사신 그게 또 나중에 유권자의 또 표로 또 이어지신 거잖아요. 와. 대단하시. 그 세일즈 왕은 저는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종합 예술이라고 다들 맞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정치인의 길을 시작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부침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다시 옛날에 내가 판매왕까지 했는데 그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하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그런 없으셨어요? 건 아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네. 늘 그 집념과 그 프로 근성 네. 어떤 어려움도 사람이 헤쳐나가지 못할 건 없다. 불가능은 없다는 생각 속에 네. 늘 그 도전, 혁신, 변혁 이런 데 늘 당금질 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이렇게 꿋꿋하게 온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왜 이 책이 인생책이 됐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의원님이 인생책으로 추천하신 책은 데이터 전문가인 송기령 대표의 책입니다. 그냥 하지 말라.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다. 예, 어떤 책입니까? 이 책은 빅데이터라고 불리는 우리가 무심코 클릭하는 여러 가지 선택들에 우리의 정보가 담기잖아요. 그런데 송기령 대표는 그 빅데이터에는 우리의 욕망이 담겨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내가 클릭을 하는 건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그걸 잘 분석하면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가득 담아놓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게 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냥 하지 마, 못하지 마. 뭐 이게 아니라 그냥 하지 말고 맞아요. 생각하고 하라는 해라. 거죠. 네. 네. 그냥 하지 말라고.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 사회가 되어갈수록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축적돼서 쌓입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일부러 만들어야 했지만 지금 우리가 뭐 블로그에 뭔가를 쓰고 그다음에 뭔가를 클릭하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데이터로 남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는 그게 돌이킬 수 없는 나의 과거가 돼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당장 시작하지 말고 제발 생각 좀 하고 이런 트렌드나 사람들이 도대체 뭐에 반응하는지를 우리 관찰해 봅시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의원님 이 책이 비교적 최근 책이잖아요. 예, 어떻게 이 책을 읽게 되시고 인생책으로 네. 선택하게 되셨는지. 제가 이제 최근에 뭐 한 달간 그 베스트셀러로 돼 있는 책이 뭔가 늘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길래 보니까 그 변화가 필요한 시대임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책인 것 같고
또 데이터라는 게 때로는 무섭기도 하잖아요. 무서워요. 내가 10년 전에 한 말을 지금 옛날 과거에 몰랐는데 지금은 예. 다 끄집어내잖아요. 그렇죠. 이 정치인들이나 유명인들이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곤혹을 치릅니까? 이 말에는 진짜 그냥 하지 마라. 당신의 모든 것이 다 메시지다. 그리고 사람들의 욕망이 모여지다 보면 예. 그게 꼭 현실이 된다. 그게 일어날 것은 꼭 일어난다고 이렇게 써졌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현대 사회의 변화의 흐름 또 내지는 그 발상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코로나 시대에 예. 우리가 한 번쯤은 한번 이렇게 꼭 읽어볼 만한 책 같아서 이렇게 한번 추천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미래가 10년 앞당겨졌다라고 얘기하는 분들까지 계세요. 자, 이렇게 갑자기 다가온 미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 오늘 이 책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첫 번째, 마밤. 세 가지 상수로 본 미래. 예, 여기서 세 가지 고정된 어떤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뭔가요, 그게? 그러니까 변화는 하는데 예. 그 변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기초로 남아있는 게 있다라는 뜻인데 네. 거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책의 56쪽부터 나오는 얘기인데요. 네. 첫 번째는 분화하는 사회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1인 혼자에 대한 개념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2018년에는 혼자서 뭔가를 한다라고 할 때의 이 키워드가 한 39가지 정도였다는 거죠. 근데 2020년에는 무려 65가지로 늘었습니다. 그래. 그러고 보니까 요즘 혼밥 이런 거는 옛날 말이고 네. 혼자 들어가는 별의별 게 다 있죠. 뭐 그럼. 있죠? 일단 재택근무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재택근무. 예, 저희 남편 회사원인데 예. 요즘에는 회사 많이 안 나가고 재택으로 이제 화상으로 그쵸. 회의도 하고 하는 거 보면서 아 세상에 많이 바뀌었구나. 그런 혼자 생각 업무 하게 보는 되더라고요. 거죠. 네, 네. 1인 오피스 개념의 형태도 네. 많이 늘어났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장수하는 인간입니다. 과거에 보면 한 60세 정도 되면 환갑잔치. 할머니였어, 완전 할머니 할아버지. 요즘 환갑잔치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진짜 옛날 얘기구나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이제는 뭐 100세 시대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얘기될 만큼 네. 사람들이 이제 오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네.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고려해야 한다는 거고요. 예.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대면의 확산. 이건 역시 코로나 시대와 연관된 것인데 네. 과거에는 뭐 학교도 다 직접 교실에 가서 우리가 수업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원격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회의 역시 우리가 사무실에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집에서 연결될 수 있구나라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미래로 이제 나타난다는 것이고 이게 종합하면 나이 지긋한 노인이 혼자 식당에 가서 예. 밥을 먹는 그러면서도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이 화상회의 같은 걸로 뭐 문화생활을 즐기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먹방 방송 이런 게 네. 많이 조회수가 올라가는 게 예. 혼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외롭잖아요. 그 틀어놓고 같이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 그런 거 보면 식욕이 좀 땡겨요. 네네네. 그래서 전 안 봐요. 더 땡기는 잘하셨어요. 어. 네. 지금 이제 세 가지 상수를 얘기했는데 혹시 의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미래에 이런 변화가 꼭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글쎄요. 지금 이제 일어날 일은 꼭 일어난다고 이제 저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냥 해보고 나서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먼저 하라. 그거 아주 강조를 많이 했어요. 네. 이걸 보면서 이런 낱말이 제가 좋아하는 낱말인데 생각이 났어요.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끌려간다고. 예. 네. 그러니까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은 사는 대로 생각한다. 예, 그렇죠, 그렇죠. 그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또 변화에 편승하지 못하면은 누락될 수밖에 없고 또 이 팬데믹 시대에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 또 정치는 국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줄까, 어떤 또 목마름을 이렇게 네. 채워줄까 하는 걸 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도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또 변화 속에서 새로운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하셨던 제천이라는 곳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저는 이제 그 한 번 가봤는데 국제영화제 할 때 제가 가봤어요. 예, 예. 그래서 너무 산세가 수려하고 좋은 곳이고 그리고 그렇게 너무 멋진 영화제를 하는 곳이라서 깜짝 놀랐거든요. 네. 거기 작은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 도서관에도 갔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저 기적의 도서관. 예, 기적의 도서관에 예. 갔었어요. 의원님이 그 시장이셨고, 의원님이 그 국제영화제 아이디어를 내셔갖고 그렇죠. 그 지역에 그거를 만드셨다고 깜짝 그렇죠, 예. 놀랐습니다. 제천 이제 고향이다 보니까 예. 이제 고향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많은데 네. 제천 단양은 시멘트 산업의 중심입니다. 예. 제천을 중심으로 해서 6개 시멘트 회사가 대한민국 총 생산량의 시멘트의 53%를 생산해요. 그러니까 시멘트 도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회색 도시 내지는 예. 또 철도가 발달되다 보니까 좀 터프한 도시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주변에 그 산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게 아름다운 거는 안 알려주고 뭐 시멘트, 흑색 도시, 뭐 철도 도시 이런 터프한 것만 밖에 알려지니까 제가 시장하면서 뭐 바꿔야겠다. 지역의 이미지 브랜드를 바꿔야겠다 해서 문화 사업에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음악 영화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하고 토론 속에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호숫가에서 그 아름다운 그 월악산을 배경으로 해서 거기서 음악과 영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음악 영화라는 장르를 제천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치유가 되거나 음악의 뭐 음악가의 일생을 다뤘거나 또 음악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거나 음악과 관련된 영화를 제천에서 이제 트는 아시아 최초의 음악 영화제고 또 8월 달에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휴양지 휴가철 영화제가 됐어요. 2005년도부터 그러니까 올해 17회를 했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국내 3대 영화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고 한번 와본 사람들은 제천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다. 또 음악 영화 하면 제천을 기억하게 돼서 제천의 브랜드 효과가 아주 상당히 높아졌고 시민들도 음악 영화의 도시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아주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이 아직 안 가봤네. 가봐야겠네. 트렌드를 모르네, 두 사람이. 여기 저 우비소녀 같이 했던 김다리 씨 고향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김다리 씨 지금 제천에 있어요. 그 제천 영화제가 또 미리 앞을 본 게 뭐냐면 젊은이들이 거기 텐트를 쳐요. 아, 캠핑? 캠핑을 하면서 음악 영화제를 즐겨. 너무 멋있다니까 지금 갬성 코로나 캠핑. 시대에 딱 맞아요. 맞아. 네. 그렇구나. 맞죠, 의원님? 코로나 전에는 밤새 예. 온라이트로 음악과 그 같이 뮤지션이 즐기는 아, 너무 뭐 멋있어요. 그런 코너도 있고 네. 호숫가에서 예. 약간 우드스탁 페스티벌 약간 그런 그 느낌. 느낌이죠. 그래서 김숙 씨가 거기에다가 장박을 쳤다고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거구나. 아니 이게 네. 참 좋은 게 예. 이게 제천 공포영화제 이랬으면 분위기가 달랐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제천 국제음악영화제니까 네. 예, 확실히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고 올해 17회 때는 제천이 고향인 엄정화 씨가 그 이제 홍보대사로 와서 그 행사를 치르고 이런 뭐 소규모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소규모 행사였지만은 또 의미 있는 올해 행사를 했습니다. 아니 의원님이 또 음악에 네. 남다른 조예가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은 기타 연주를 하신다고요. 아, 예. 저는 옛날부터 음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클래식 기타를 입문하고 이제 정통 클래식을 배워서 대학 가서 이제 클래식 기타 합주단 활동도 했었죠. 저희 아내도 이제 그 기타 합주단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기타를 뭐 조금 가르쳐 주다가 이렇게 정이 들어가지고 선생님 연인도 거기에서 이제 음악 연주하다가 만나신 거네요. 아, 그렇죠. 이렇게 같이 합주단에 있었는데 오빠가 알려줄게 뭐 이러면서. 교회 그래서? 오빠. 아니 뭐 오빠는 저하고 동갑인데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음악을 연주하면 이게 참 듣기 좋다 그러면 이제 그때 악보가 없으면 제가 밤새 악보를 그려다가 주면서 그런 이제 좀 작업을 했죠. 의원님, 오빠는 그 연상을 오빠라고 하는 게 아니라 멋있는 남자가 오빠입니다. 오빠입니다. 아, 그런 인연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천 국제 그 영화 음악제를 기획하게 된 이유가 또 의원님이 음악에 워낙부터 관심이 많은 음악인이어서 그러셨군요. 아주 음악이 좋아할 따름이고요. 예. 그 저희 아들, 딸 두 자녀도
악기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한 3개씩은 다룹니다. 그 피아노, 기타는 둘 다 다루고 멋쟁이. 우리 아들은 이제 클라리넷하고 저희 딸은 바이올린하고 그래서 한 3가지씩은 이제 악기를 다루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음악 가족이라기보다도 사람이 악기를 배워야지 어떤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거 맞아요. 그걸 극복해 갈 때는 악기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전 그래서 리코더를 불어요. 좋다. 리코더는 그래도 폴팽이도 괜찮아. 의원님 근데 그 영화제뿐만 아니라 또 제천을 한방 특화 도시로 예. 또 기획을 하셨다면서요? 그렇죠. 제천은 명산이 있습니다. 월악산 국립공원, 단양의 소배사 국립공원. 예. 그 명산에서 나온 약초 때문에 조선시대부터 양령시장이 이렇게 발달돼 있어요. 그런데 양령시장, 그 소위 말하는 약초시장으로만 있었지 네. 저걸 어떻게 지역 브랜드로 세워볼까 그런 고민을 했었죠. 이제 그 약초시장에서 부시를 살려가지고 그 인류의 장수의 꿈, 무병장수의 꿈은 인류의 모든 꿈이잖아요. 예. 그리고 제천의 아름다운 풍광, 호수, 산이 하나의 힐링에 또 더 좋은 곳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한방 건강도시 우리 만들어보자. 그래서 엑스포까지 추진하게 되었고 또 제천이 한방에 대해 좋은 곳이 전국에서 한방을 이렇게 다루는 데가 13군데 됩니다. 뭐 금산, 인삼부터 많잖아요. 영천 어디 많은데 제천은 올 클러스터라고 할까? 약초의 그 생산, 가공, 또 제천의 세명대학교에서 R&D, 또 치료, 또 휴양, 또 보양 모든 게 다 돼 있습니다. 지금 아름다운 풍광 속에 자연 치유, 또 문화 관광 도시 그런 컨셉으로 이제 자리매김한 지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돼 가서 저는 그런 저 브랜드를 이렇게 볼 때마다 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타고 다니시던 차가 그 번호가 1010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왜 1010이라고 하신 거예요, 도대체? 그때는 한방 도시가 10대 개 되는데 저희가 한방에 스포를 유치하려면 뭔가 선점 효과, 네. 또 뭔가 마케팅 효과, 뭐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제가 차 넘버를 101로 바꿨죠. 그 한방이라. 일방이 방송한다. 그 중앙부처에 오면은 저 한방 시장 왔다 이렇게 아주 한 번만 딱 들으면 잊어먹지 않게. 그래서 저희가 전국 최초로 한방의 스프를 그래서 정부 승인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야, 그 1010이 한방이 되는 거군요. 그 아이디어. 믿으신 게 아니에요. 그렇지, 맞아, 그렇지. 맞아. 근데 의원님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워낙 제천의 일꾼이시니까 사실 시장 한 번 더 나오셔도 될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이거 엑스포 개최하시려고 시장 포기하시고 아예 국회로 예. 진출하셨다는 제가 맞습니까? 8년 시장을 하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 또 저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이제 다 쏟아붓다 보니까 그런 데서 또 여러 가지 생각도 있었고 특히 또 6년을 준비한 엑스포를 6개월 앞두고 이 선거 때문에 또 이 시장직을 잠시 내려놔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준비를 위해서 삼선을 포기하고 계속 엑스포 준비에 이제 올인했던 거죠. 그 뒤에 또 의원이 결국은 제천을 그리고- 못 떠나는 제천의 일꾼이시네요. 그리고 나서 삼선 포기하고 한 10년 고생하다가 국회 들어왔습니다. 예. 그게 텀이 10년이나 10년이 있으셨던 그렇죠, 예. 거예요? 이 3번 떨어지고 4번째 왔습니다. 그러신 거구나.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마밤. 가치관의 액상화에 주목하라. 액상화라는 게 과학 시간에 그때 나왔던 단어 같은데요? 액상화. 그러니까 액상화라고 하는 예. 것이 지진이 일어나면 집안이 약해지잖아요. 과거죠, 그러면 지금. 예, 예. 기존에 있던 건물들도 거기 위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새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다른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예. 건데요. 이 가치관의 액상화라고 하는 건 뭐 대표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을 예로 들면 될 것 같아요. 온라인 교육의 보편화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해? 라고 예. 했는데 가능하죠. 그렇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간 우리가 갖고 있었던 가치관이 흔들리는 경험일 것이고 예. 이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변화에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이 송기령 대표가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땅이 단단해서 항상 그대로 있을 것 같은데 그 뜨거운 멘틀에 의해서 녹잖아요. 맞아요. 그 액상화가 되면은 진짜 뭐 대륙이 움직이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고정값이라고 생각했던 가치들이 지금
막 변하고 있는 액상화의 시대란 말이에요. 혹시 의원님께서도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글쎄요, 액상화란 말은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이게 예. 알게 됐는데, 진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액상화를 우리가 또 지켜봤고, 네. 그리고 생각해보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도, 이 일상은 바뀌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화석화된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에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정치권의 액상화도 이제 분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도권 중심에서 이제 지방도 살만한 어떤 그런 가치가 있게끔 여러 가지 그동안 미흡했던 교통 인프라, 또 문화적인 거, 또 의료적인 거,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일자리 때문에 사람들이 서울로 오기 때문에 또 대도시주의 일자리를 좀 분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정관념을 좀 완전히 타파하면서도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해야지만이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의 액상화가 일어나는 시기에는 옛날 사고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제 앞서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빨리빨리 변화할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판단을 잘못하면, 여기 송기룡 대표가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는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질 거다. 이 액상화 시기에 잘 대응하느냐 대응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 이 책의 114쪽에 나오는데요. 네. 그 계층을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네. 이건 UC 버클리 교수인 로버트 라이시의 분류이기도 한데요. 우선 첫 번째는 원격층이라는 그룹입니다. 이 원격층은 전문직들이에요.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에서든 일할 수 있는 고인력군입니다. 이들은 이 변화에 무리 없이 적응해 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은 서울에 직장이 있어도 제천에 가서 물 맑은 곳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필수적인 일을 하는 분들인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예컨대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특히 코로나 시대에 많은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의료 서비스 이 종사자로서 이런 팬데믹 시대에 더 큰 사실은 기여를 하고 고생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실직자분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뭐 여행업이나 외식업 종사하시는 분들 참 많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잊혀진 층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예 보이지 않는 사람들, 수감자, 홈리스, 또 무국적 노동자 이런 분들은 생계 레벨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냥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분들로 이 계층이 더 심화된다는 거죠. 네. 의원님,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이 계층별로 어느 지원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걸 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일단은 코로나 시대 모두가 다 어렵죠. 예. 그렇다고 전 국민을 고르게 지원할 수 없는 한계는 있겠지만은 긴급 재난지원금들이 여러 가지 뭐 재정의 한계는 있지만은 지금 매우 어렵게 다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렵지만은 내년이 두렵다. 뭐 이런 말도 제가 과거에 TV에서 보면서 그 자영업의 자의 그 인터뷰를 보고 참 가슴이 멍했는데 좀 더 좀 촘촘하게 핀셋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고 계속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런 분들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자체가 이제 세일즈를 하시면서 아예 대리점까지 맡고 계셨던 또 그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느끼실 아니, 거예요. 그럼요. 또 우리 제천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자영업 비율이 한 37%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장사하는 사람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 아주 직격탄을 맞습니다. 예. 어떤 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봉급받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어떤 이런 코로나 시대에 직격탄을 들 맞는데 그렇죠. 이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지역은 아주 민감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주 영향을 많이 받고 그 사람들 위해서 제가 뭘 해야겠다 해서 제가 국회에 등원하면서 일관되게 그 산자 중기 소유로 제가 희망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또 기업 유치에 대한 어떤 기업들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제가 산중위를 자원해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고 좀 새롭게 알게 된 게 나이팅게일이라는 백의의 천사가 네. 사실은
데이터 전문가였다. 로즈 다이어그램인가? 뭐 이런 걸 만들었다면서요? 이 당시에 크림 전쟁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 이 나이팅게일이 이 간호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쟁터에서 죽는 병사보다 희한하게도 병원으로 후송되어 왔는데 죽어가는 병사들의 숫자가 더 많다는 것에 네. 놀랍니다. 네. 그래서 이걸 그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서 도대체 왜 그런가를 분석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답이 나왔습니다. 그럼 뭔가 하면 병원의 그 위생 환경이 너무 열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친 병사들이 세균 감염으로 죽어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병원 시설을 최대한 이 청결하게 하는 것, 그리고 병원 시설 자체를 확충하는 것, 네. 이것이 병사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다라고 정책까지 입안이 됐던 거고요. 그로 인해서 이 나이팅게일은 그냥 백의의 천사가 아니라 네. 좀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또 이런 빅데이터 활용가로서도 이름이 알려지게 된 거죠. 오즈 예. 다이어그램이라고 나이팅게일이 제시해서 정말 체계적이고 또 뭔가 알기 쉽게 이렇게 국민들한테 어필하면서 정치권도 좀 바꿔가야 되고 예. 또 나이팅게일이 이거를 통해서 당시에 어떤 상당 의료 개혁을 영국 정부에서 이끌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이런 프로그램도 정치권에 접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로즈 다이어그램처럼 현장에서 그냥 현장을 제대로 빅데이터화해서 보는 좀 그런 게 정치권에서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 쉽고 아주 논리적인 어떤 그런 네. 의정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고 네, 네. 그런 소통을 통해서 정치권이 또 새로운 역할을 더 키워갈 수 있지 않나 예. 생각합니다. 우리 진영 씨가 좀 준비한 게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요즘 정치에서 검증이란 말이 많이 들리잖아요. 네. 제가 우리 엄태영 의원님이 어떤 정치를 해보셨는지 네.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름하여 엄태영의 지역구 애증이란다. 애증? 애증이면 안 되지. 이름하여 엄태영의 지역구 애정도 검증 타임. 와. 과연 의원님은 지역구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네. 초간단 퀴즈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검증 자신 있으신가요? 저희 검증받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솔직한 말씀이시죠? 아니, 예. 4년에 한 번씩 저희는 또 선거직들은 검증받으니까요. 그래요? 말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네. 문제 드리는 거예요. 제천을 한방 특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엄태영 의원님. 한방의 진심인 편인데요. 그러면 5초 안에 한방 약초 5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진짜 어렵다, 이거. 아니 뭐 황기, 당기, 또 감초, 지초, 오가피 이미 뭐 됐어요. 많죠. 예. 좋았어요. 두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역구인 단양을 대표하는 지역 특산물 4개를 5초 안에 말씀해 주십시오. 5초. 째깍째깍째깍. 마늘, 사과, 뭐 또 저기 오가 그 오미자. 세 개? 단양이 또 아로니아로 유명해요. 맞아, 아로니아. 아로니아. 하여튼 또 지금 4개 말씀하셨어요? 4개 말씀하셨는데요. 뭐가 있습니까 또? 아니 하여튼 사과, 마늘, 오미자 아로니아 있고 네. 그리고 단양에는 이제 그 온달 공주가 있죠. 온달, 평강공주 아니고. 온달. 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드려볼게요.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시장인데요. 제천 5일장은 언제 열릴까요? 아이고, 제천은 38이고 단양은 16이고 정해져 있습니다. 오, 맞아요. 3일, 8일. 여기서 제가 단양은 정답! 16장이고 네. 그거야 기본이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단양 제천을 대표하는 축제 3개를 5초 안에 말씀해 주세요. 아유 제천 뭐 제가 만든 저 음악 영화제하고 네. 한방 축제하고 단양에 뭐 철축제도 있고 단양에 뭐 온달문화 축제도 있고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 엄태영 의원님, 제가 뭐 드릴 건 없고 대단해요! 라고 칭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미래 어떻게 준비할까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스파밤. 성장을 위한 10년 전략. 예. 성장을 위해서 전략을 좀 잘 짜야 되는데 네. 우리가 10개년 계획은 많이 아는데 이제 앞으로 뭐 달라지는 겁니까? 예, 그 10년 전략을 네. 이성기령 대표는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성적 사고라는 거예요. 데이터가 계속해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을
그냥 하지 말고 신중하게 해야 하니까 감성적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이성적인 사고에 기반을 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제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업의 진정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게 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계속 곱씹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진정성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게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진정성을 기반으로 한 공존으로의 전환, 그러니까 성숙한 공존을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의원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 책에서 얘기한 대로 진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예. 또 의정활동 하나하나의 진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은 예. 모든 국민들이 정치 수준이 다 높아져가지고 네. 저 정치인의 진정성이 있나 없나는 대부분 보면 압니다. 그 진정성으로 다가가지 않고는 항상 겉돌게 돼 있는 것이 의정활동 해보면 느끼는 것이고, 또 국민들이 이제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상생하지 않고 늘 다투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상생이라는 말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국회 와서 아마 여야 간의 그 교류를 가장 많이 한 초선 의원이 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초선이지만은 아까 뭐 단체장 출신 모임, 또 운동 모임 여러 가지에서 여야 간의 그 교류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정쟁의 대립이 될 때 되더라도 끝나면 또 다시 서로가 역지사지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여야 모임은 뭐 상생 특보 모임도 제가 우리 당 간사를 맡고 있고, 앞으로 상생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우리 진영 씨는 혹시 10년 전략 중에 올 한 해 이것만은 꼭 지켜서 내가 10년 동안 달성하겠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일단 제가 너무 좀 까탈스러워서 네. 지적질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남편한테만 그러잖아요. 오서방한테만 그러잖아요.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예. 좀 칭찬을 많이 하는 그런 올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 꼭 실천하려고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하니 네. 사람도 춤추게 만들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업의 진정성을 남편에게도 실천을 하려고. 하고. 배가 많이 나왔구나. 정말 든든하겠다. 그렇죠. 실천을 꼭 그냥 옮길게요. 웃음으로 좀 승화시키는. 그러면 네. 의원님은 혹시 좀 앞으로 꼭 좀 실천하고 싶으신 게 있나요? 10년 계획으로? 정치에 몸담고 있는 이상 네. 정말 그 상생의 정치, 네. 100년간 전국 정당을 한번 만드는 그런 꿈을 제가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 입성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지만은 네. 8년 계획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정말 상생과 협치의 정치를 한번 만드는데 예. 제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겠다, 이런 제 계획과 예.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이 책을 이런 사람들이 꼭 좀 읽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추천을. 무엇보다도 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자기 자신을 세일즈할 수 없는 사람은 어느 직종에 있더라도 아무리 전문직이라도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지금 이 책에 보면은 다니엘 핑크가 네. 파는 것이 인간이다. 바야흐로 사람이 상품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딱 거기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네. 자기가 팔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뭔가 갖춰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목표 속에서 그 과정의 어떤 여러 가지 노력과 또 수양이 따르듯이 물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뭐 배려의 마음, 어떤 그 인간적인 인간성 여러 가지를 그 개개인에 따라서 이제 성향은 다르겠지만은 자기를 팔아야 되는 시대 속에서 예.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예. 그런 한번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젊은 사람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위평론가는 10년 후에 내가 팔 것을 위해서 어떤 걸 좀 업의 진정성을 좀 보여주고 싶으세요? 네, 오유경의 인생 책방 열심히 하려고요. 우리 10년 가는 거예요? 그럼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자기를 팔 걸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5년 후에 나의 모습, 예. 10년 후에 나의 위치, 네. 이 목표를 정해서 하는 과정도, 달려가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5년 후에 내 주변의 친구는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네, 네. 그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네. 자기 주변이 바뀌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 도전의 가치가 있는 네.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허위평론가 이 책을 좀 한 줄로 해주신다면요. 네, 이 책 한 줄 평 간단합니다. 네. 선생각 후 행동. 네,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저도 좀 되새기려고요. 예. 자, 우리 엄태영이라는 이제 국회의원 시청자분들이 오늘 다 이게 연초에 보시면서 한 해가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해주시죠. 예. 제가 또 이렇게 오유경의 인생 책방을 통해서 네. 또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늘 부족함을 알고 또 부족함을 또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원 생활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꿈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런 올 한 해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책 그냥 하지 말라 당신이 모든 것이 메시지다라는 좋은 책을 가지고 인생 책방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양한 테마로 책을 소개해드리는 오늘 모익지의 홍재경입니다. 오늘은 각계 전문가의 도서 리뷰를 만나보는 코너 국회도서관의 금주의 서평과 화제의 신간 모두 놓치지 않고 준비했는데요. 먼저 떠오르고 있는 문학 분야의 신간부터 만나러 가보실까요? 여성 전용 원룸에서 한 남자의 시체가 발견되고 같은 층에 사는 6명의 여자들이 모두 경찰의 용의선상에 오르며 시작하는 미스터리한 이야기. K시 작가의 데뷔작 4번의 노크입니다. 공모전이나 평단의 평가 없이 작가가 직접 제작한 전자책으로 독자의 공감을 얻었는데요. 먼저 영화와 착수 단계를 밟으며 단행본으로 출간된 소설입니다. 개성 강한 등장인물이 각자 경찰에게 하는 진술을 쫓다 보면 진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뒤섞여 반전을 거듭하는데요. 마지막까지 예측할 수 없는 서사가 속동감 있는 문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서늘한 긴장감과 숨막히는 스릴을 느껴보고 싶은 분들께 미스터리 소설 4번의 노크 추천합니다. 익명이기에 얻을 수 있는 한 줌의 자유. 이 안에서만큼은 아무런 비밀도 간직할 필요가 없었다. 젊은 작가상 대상과 신동엽 문학상을 수상하며 주목받고 있는 박상영 작가의 첫 장편 소설 1차원이 되고 싶어입니다. 가슴 저린 첫사랑에 빠진 10대 주인공 나는 남다른 정체성을 자각하게 된 성소수자인데요. 부동산 가격으로 구분되는 학군, 숨막히는 입시와 폭력으로 가득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아픔을 지닌 등장인물들이 성장통을 겪는 사춘기를 예리한 감성으로 풀어냅니다. 사랑과 우정으로 빚어진 이야기 속에 예상치 못한 반전까지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누구나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보고 싶다면 소설 1차원이 되고 싶어를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2021년 베니스 영화제 은사자상을 수상한 동명영화의 원작 소설 파워 오브 도그입니다. 1967년 첫 출간 후 잊혀졌다가 유명 소설 브로크백 마운틴 저자의 탁월한 해설과 함께 재출간돼 최근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920년대 중반 미국 서부에 살고 있는 상반된 외모와 성향을 지닌 두 형제가 주인공입니다. 상극으로 보이지만 영혼의 짝처럼 목장을 함께 운영하고 침실도 같이 쓰는데요. 형 때문에 한 의사가 자살하고 그 의사의 가족이 등장하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얽히고 설킨 가족사를 통해 심리 묘사를 탁월하게 하며 동성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비틀리고 억눌린 욕망이 불러일으킨 심판과 복수를 보여주며 결말이 나는데요. 서서히 끓어오르다 폭발하는 진실과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소설 파워 오브 도그를 추천합니다. 독서의 길잡이가 되어줄 전문가의 서평을 만나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 이번 주에는 어떤 서평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현대에도 전통적인 고래 사냥 방식을 고수하며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라말레라 부족을 밀착 취재하고 기록한 책입니다. 서평자 조강현 인하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는 이 책을 3년에 걸쳐 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용기와 지혜를 모아
자신의 문화와 전통을 지켜나가는 이 부족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소개하며 최근 현대 문명의 거센 파도가 밀려와 이러한 전통적 생활 방식이 붕괴할 위기에 처한 안타까움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평자는 전통 문화를 근간으로 정체성을 유지하는 라말레라족에게 고래잡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거듭 강조합니다. 생태계의 많은 멸종 위기종처럼 사라지고 있는 문화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책 마지막 고래잡이입니다. 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가? 서평 두 번째 책은 세계적인 정책 싱크탱크 중 하나인 애덤 스미스의 연구소의 소장 에이먼 버틀러가 쓴 민주주의 개론입니다. 서평자 박상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독자에 대한 태도는 친절하면서도 정중하다. 개론서답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민주주의를 소개한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흥미로운 소개로 가득 찬 책이라고 평가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오해하고 남용하는지, 왜 100개가 넘는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사실 많은 나라에서 전체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지 등등 왜곡된 민주주의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도 잊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원과 발전이 궁금하고 현대의 민주주의 양상 또한 쉽게 접해보고 싶은 분들께 민주주의 개론을 추천합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 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책과 함께 돌아올게요.